거죠. 제가 봤을 때는 여성들로 하여금 야, 넌 어느 남자든 남자를 범죄자로 만들 권력이 있어. 어? 우리가 다 만들어줄게 시스템으로. 페미들이 그런 전략을 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페미니스트들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네. 이거예요. 남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려는 거예요. 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여성에 대한 끝없는 면책과 보호 이득, 남성에 대한 통제. 그러니까 남성을 노예화시키려는 거죠. 왜냐하면 근데 그 중에 가장 취약한 데가 남성한테는 사실 성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취약하잖아요. 네. 이제 그런 영역을 하나씩 다 이제 페미니즘 마음대로 깨고 있는데, 네. 아유 맛있어.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게 예.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는 여성들한테도 이게 상당히 잘 먹힌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성에게 유리하니까 이득을 주잖아요. 저렇게 무고해서 성폭행 신고한 여성들이 페미니스트겠습니까? 그냥 일반 여성들이에요. 근데 저게 도구가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남성을 성범죄로 신고하면 자신에게 복수의 도구도 될 수 있고 합의하면 합의금도 받을 수 있고 남자를 완전히 파멸을 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남성에게 치명적인 건지를 이제 알기 때문에 일반 여성들도 페미니스트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페미니스트 이건 아니고 여성에게 유리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동의가 쉬워요. 그리고 한 가지는 여성들이 가지는 실제적인 공포가 있잖아요. 그게 사실에 기반한 것이든 아니든 공포가 있기 때문에 네. 그 공포심을 자극하는 전략을 페미니스트들이 계속 쓰잖아요. 그게 기독교의 보수교회들이 그런 수법을 많이 써요. 너 그러면 지옥 간다? 응? 이렇게. 그러니까 남성들은 언제나 여성을 강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듯이 남성에게는 위대한 속성이 있고 남성의 그런 폭력적인 남성성은 리얼도를 끼고 자위를 하다가 실제 세계에 나와서 여성들을 강간할 것이라는 그런 리얼돌이 그 강간 연습이야 한마디로. 네, 강간 연습이라 그런 공포 논리를 계속 사회에 세뇌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먹힌다는 거죠. 여성들의 그런 공포심을 자극해서.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박원순 시장이 뭐 구체적인 혐의가 난 것도 없는데 뭐 성희롱? 뭐 성희롱을 이렇게 억지로 이제 주장을 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응? 그렇게 해서 그렇게 뭐 진상 제대로 된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 결과도 나온 것도 없고 디지털 증거로 뭐 차고 넘친다. 김재련 씨가 그런 얘기했지만은 뭐 그런 것도 딱히 없었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기자회견하면서 김재련 씨가 이렇게 화면에 보여준 아무것도 없는 텔레그램 네. 그 전화기 화면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가 지금까지 여러분 되게 박원순 시장 사건 생각해 보시면 그게 하나 유일한 거예요. 아무 대화도 없는 그냥 텔레그램. 그게 유일한 증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쪽에서 제출한 유일한 증거예요. 네. 이쪽 박원순 시장 쪽에서 내세운 증거를 보니까 그 비서가 그렇게 박원순 시장한테 뭐 보기에 따라서는 야릇한 그런 문자도 보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피해자 중심주의로 하나도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범죄 재판이 그냥 거의 유죄 추정이라는 말을 법조계에서도 그냥 뭐 공공연하게 인정을 합니다. 무죄 받기 너무 힘들어서 변호 전략이 무죄 다툼보다 그냥 차라리 인정하고 가장 적게 받도록 인정 합의 실제로 집행유예 받으려고. 예. 박준 변호사 그런 비슷한 경우 있으면은 자기가 봐도 이거는 좀 너무 억울해 보이는데 근데 그냥 합의 보고 나옵시다. 합의 본다는 게 뭐예요? 인정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응? 그렇게 해서 부당하게 좀 범죄자 이미지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이제 일찍 나오려고 하다가 일찍 나오면 뭐하나? 세상도 감옥인데 그렇잖아요. 네,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밥 말아 먹어야 되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못했어요. 네. 여러분 이거 주문하세요. 진짜 네. 맛있어요. 빨리 끝나고 드실 거니까 이 얘기 좀 해보죠. 우리 장혜영 전 의원께서 얼마 전에 SBS 다큐인가 거기 나왔는데 네. 그 정의당이 좀 더 대차게 페미니즘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이제 안타까운 마음조차
조차도 들지 않는 최악의 퇴장이네요. 아니, 지금 마포을이야. 이 있는 마포을에 이제 지역구가 있는데 그 사무실 안 뺀다는 소문이 있더만요. 동네에서. 네, 마지막에 선거 끝나고 후원금이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새로 해보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뭘 하려는지. 지역위원장은 뭐 계속 하겠지. 예.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8% 득표율 가지고 다음에 난 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이 생기나요? 그 정치를 그래도 한 4년 했는데 국회에서. 뭐라도 중간에 하겠죠. 어떤 기관에 어떤 자리든 뭐 들어가고 이렇게 활동을 유지하겠죠. 정치를 계속 하겠다고 하니까. 이번에 낙선한 뭐 페미니스트 의원들이 가만히 그냥 살지 않아요. 뭐 권인수 의원도 여기저기 페미 직역이 많기 때문에 많이들 할 겁니다. 민주당이 뭐 집권하고 그러면은 이제 당당히 나타날 거예요. 내가 다 만든 거다 이러면서 막 개선장군처럼. 자, 특징이 뭔지 알아요? 뭐요? 민주당이 집권을 안 해도요. 페미 직역은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기관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관을 보수 쪽에서는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직역은 자기들끼리 그동안 서로 회전문 인사처럼 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자리가 예를 들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그냥 무한해요. 그래서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페미니스트리 비즈니스를 정말 저는 너무 잘 해뒀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성 이름을 단 기관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여성 이름을 달지 않아도 여성이나 인권, 그다음에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준 공공성을 가진 기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여성 비율 맞춰야 되는 또 그런 룰들을 또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든 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안 살아요. 별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아유 무슨 걱정. 이 페미니즘 시장이 정말 대단하군요. 그래서 참 이제 어떻게 좀 역사의 한 획을 좀 그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뭐 2대남, 3대남들 그들의 이런 그 어떤 공정에 대한 목마름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좀 성숙시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전히 여성가족부는 없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없어지는 거예요? 윤 대통령한테 물어보셔야지. 뭐 없앨 것처럼 얘기해놓고는 아직도 존속하고 있고요. 안 없애더라고요. 너무 그 2대남들의 배신감이 클 것 같아요. 그 공약을 보고 마음을 돌린. 아니 근데 왜 못 없애요? 전들 압니까? 경로하시느라고 바빠서 못 없이시나? 경로해가지고 바빠서? 아니 경로에 바빠서. 물론 이제 지금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고 민주당이 또 여성가족부 없앤다고 하면 또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아니 노력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여성가족부를 보시면 지금 장관이 공석인 채로 지금 얼마 동안 얼마나 됐죠? 계속 공석이잖아요. 근데 여성가족부가 장관이 없어서 지금 무슨 기능을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존재감이 없는 부처예요. 뭐 새로운 뭔가 사업을 펼치지 못해도 워낙 존재감이 없고요. 지금 그래서 질타를 받는 게 그런 페미니스트 매체들이 뭐라고 하냐면 찌양 사태가 났는데 여가부는 뭐 하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찌양 사태가 또 있었고. 그러니까 무슨 사태가 나면 여가부는 뭐 하냐. 찌양 사태 여가부를 왜 호출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왜곡된 구조로 여성가족부가 있다 보니까 성범죄가 나면 여가부가 뭘 해야 된다. 그거는 사실 장관이 없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경찰이 그런데 찌양 사태 여가부가 뭘 해야 됩니까? 정책을 만들어라 뭐 그런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피해자 보호를 하라. 얘기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여가부 장관이 없음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그런 페미니스트 매체들이 여가부를 질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여가부는 원래 고유 업무가 없는 부처예요. 그러니까 그냥 장관이 없어도 원래 그냥 존재감 없이 그러니까 공백이라는 게 그냥 티가 나지 않는 그런 부처예요. 그러면 복지 업무나 무슨 청소년 업무나 그런 업무들이 원래 부처로 다 돌아가도 여가부는 좀 해체해도 실질적으로 국민의 어떤 생존에 문제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부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경찰이나 검찰이 없으면 만약에 땅 사태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수사기관이 없다? 문제가 되겠죠. 행안부가 없다? 문제가 되죠. 여가부가 없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수사도 할 수 있고 피해자 보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 없는 부처라는 게 오히려 저는 여가부 장관의 공석 사태에서 드러난다고 봐요. 화면이 드러나네. 네. 그러면 사이버레카 파문 아니에요? 찌양 사태가.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뭐 여성인 그 유튜버 찌양에 대한 이런 남성 유튜버들의 이런 공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사이버레카 파문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사이버레카 사태를 보면서요. 검찰이
즉각 수사라고 잡아내려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네네. 저는 이게 검찰이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구속을 시킬 사안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유튜브는 채널이 정말 억 개라고 해야 되나? 수천만 개가 되잖아요. 네. 그중에 그런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다루는 채널들은 그 채널들 말고도 많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문제라고 보는 게 뭐냐면 우연히 대중들이 반응하고 네. 대중들에게 화제가 되는 사건에는 검찰이 바로 투입돼서 우리가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때려잡기에 너무 나약한 존재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권력자들은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이버 레카들의 그 행위를 제가 옹호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 그럼요. 사태를 어떻게 보냐고 저는 말씀하셨을 때 저건 지금 그러니까 대중적인 이슈인데 또 선정적인 이슈인 거죠. 그러면 잡아들여서 우리가 바로 족친다.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대로 된 수사 과정과 조사 과정을 그럼요. 거쳐야죠.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검찰 앞에서는 검찰이라는 거대한 권력기관 앞에서는 얼마나 약한 존재들입니까? 그냥 때려잡으면 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손쉽게 데려다가 구속시켰습니다. 우리 잘했죠? 이렇게 뭔가 눈을 돌리고 자신들의 역할을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전 그렇게 이용되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유튜브 측에서도 사실 네. 유튜브 채널 중에 문제가 되는 채널이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럼요. 그걸 예. 일일이 다 못 보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어느 우연한 순간에 우연한 계기로 대중들에게 이렇게 회자가 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수익만을 노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익 정지가 제일 무서워요. 제일 뼈 아프지. 제일 뼈 아프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저 감옥 보내고 그러면은 도리어 탄압받는 이미지 뭐 이런 걸로 그 사람들은 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온 것도 콘텐츠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거기서 라이브를 못 켤 뿐이지. 근데 당연히 무섭죠. 예. 국가가 가진 형벌권을 개인들이 예. 대항할 수는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는 유튜브가 예. 엄청 많음에도 유튜브라는 기업 자체도 그들을 일제히 다 수익 정지를 시키지 않잖아요. 선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런 분위기 자체가 약간의 마녀사냥 분위기. 이들이 마녀사냥 당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녀사냥 같은 분위기가 있을 때만 신속한 처벌이나 수사가 가동되는 이 체계가 저는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이고 악행을 저질렀다는 걸 안다고 해도 그 절차와 과정은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국가 형벌권의 남용을 반대하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예. 예. 남용과 그런 자의적이고 그 막강한 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더 큰 피해를 호소하거나 내 문제가 절실해라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 권력이 휘둘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사실은 우리 정치권이 검찰한테 먹혔잖아요. 네. 먹힌 것도 서로 그냥 국회에서 대화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뭔 것만 있으면은 상대방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러다가 검찰의 힘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대한민국 정치를 다 집어삼킨 거거든요. 문제가 커요. 왜 네. 무슨 문제만 있으면 다 수사, 고소, 고발로 가져가냐고요. 글쎄 정치적으로 말이야. 해결할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러니까 그 고난을 막강하게 주어진 게 정치인 자신들의 자업자득인 거예요. 그럼 지금도 얼마든지 정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 뻑하면 너 고소, 너 고발 이렇게 가잖아요. 글쎄. 그 역량이 저는 정치인으로서는 그 마이너스라고 보고 사실 여기서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되게 차분히 길게 얘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제가 설득하기가 좀 짧은 시간에 어려운 게 누가 봐도 너무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자칫하면 그 사람들을 옹호하는 걸로 질 수가 있어서 저는 이런 국가 권력의 형벌권을 가진 국가 권력의 그런 우연적인 계기로 인한 자의적인 행사, 불공정한 행사 이런 거에서는 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화성 동탄 경찰서 성범죄 누명건 네.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고 네, 아시는지 모르겠네. 그분은 또 50대 여성이에요. 50대 여성이 화장실에 따라 들어와서 어떤 남성이 자기를 처음에는 이 진술이 계속 바뀌었어요. 네네. 지켜만 봤다 하다가 예. 훔쳐봤다 하다가 예. 자기 앞에서 뭐 바지를 내렸다고 하다가 이랬는데 그 남성이 일단 수사기관을 갔을 거 아니에요. 네. 수사기관에서 호출을 한 거죠. 갔는데 20대 남성인데 갓 전역한 남성이었어. 근데 갑자기 자기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을 경찰서를 갔더니 동탄서에서는 죄가 없으면 뭐 가만히 있으라 했던가 약간 여청계 여성 수사관이 그렇게 대응을 한 거죠. 이 사람이 다 녹음을 한 거예요. 예, 다 녹음을 했군요. 다 녹음을 야, 해서 녹음이 사람을 살렸구나 진짜. 다 녹음해서 그걸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호소를 한 거죠.
제가 경찰과 통화부터 가서 직접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출두부터 다 녹음을 해서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음을 해서 그 여론이 커뮤니티 온라인상에서 이 남성의 그 녹음 증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의 대응도 일단 이 사람을 그냥 유죄 추정을 한 거예요. 너 했잖아 이거예요. 그렇지. 근데 TV 보니까 그 여성 나오고 뒤에 이 남성이 나온 거예요. 아, 단지 그건데. 그거가 증거인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딱 갈 때부터 아 내가 유죄 추정 당하고 있다는 걸 딱 수사기관을 대하는 순간 느낀 거죠. 아. 근데 이분이 커뮤니티 이용이 능숙하고 그런 여론전을 펼 수 있는 그래도 젊은 남성이었기에 망정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미숙한 나이 드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이 당했으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약간 좀 끔찍한 거예요. 이 수사기관 유죄 추정하고 있는 수사기관들 그리고 실적 위주의 수사 네. 행태 이런 게 그 동탄서가 뭐 전국에서 성범죄 뭐 이런 여성범죄 이런 네. 거에 대한 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으로 계속 뽑힌 데라고 해요. 네. 근데 이분들이 증거를 수집하고 이 남성의 진술을 제대로 들으려는 노력보다는 이제 사건이 하나 났고 그 유죄하면 실적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적 위주로 가게 된단 말이죠. 그 관행도 문제지만 수사기관에 아주 박혀있는 이 유죄 추정의 그 원칙 이게 정말 심각한데 이 남성은 다행 혐의를 벗었어요. 왜냐하면 이 남성의 엄마까지 이 남성의 어머니가 그 해당 여성 신고한 여성에게 접근을 해서 이 여성이 약간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를 또 밝혀낸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냥 상습적으로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그런 이 짓을 화장실에 했었던, 네. 성폭행범이 있다고 계속 그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정신에 좀 문제가 있는 분일 수 있는데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이 하필 성범죄 영역으로 누군가를 해코지를 하면 네. 그 무죄를 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게 성이 아니라 길 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고 하면 증인도 있을 수 있고 목격자도 있을 수 있는데 네. 성범죄로 가면 단둘이 화장실에서 있는 저 남자가 공간에서. 내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면 어떻게 입증을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으로 걸리면 정신에 문제가 있는 분한테 걸려도 너무 힘든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야. 네,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우리 이 남성은 그런 대응이 가능해서 그나마 여론도 이제 그래서 동탄서에 가서 네. 커뮤니티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항의도 하고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동탄서의 해명도 충분치 않았고 사실 예의 바르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뒤에도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민주당 정치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발언한 거는 제 기억이 없거든요. 그 지역구가 누구 지역구예요? 화성 동탄인데. 몇 군지 모르겠어요. 전용기 아니면은 이준석인데. 이준석 지역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전용기 의원인가?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못 받고 일단 나경원 의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유죄 추정하면 안 된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같이 나서면서 여성 정치인 둘이 공교롭게 이 문제에 나선 거죠. 그 가해자로 몰린 그 남성분은 얼마나 국민의힘 보수 정치인들이 고맙겠어요. 그 다음에 한동훈 당시 아마 후보였을 거예요. 대표. 아이고야. 한동훈 대표도 수사기관은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언급을 했고 이러니까 보세요. 이 사건을 두고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됐을 뻔한 이 남성의 사연에 대해서 그래도 한마디라도 정치인이 나서준 게 국힘 개혁신당 보수 진영인 거예요. 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나? 이쪽은 그냥 뭐 페미니즘에 대해서 한마디도 토를 못 다는 완전히 지금 그 사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이게 사실 페미 문제로 갈 것도 아니잖아요. 이 수사기관의 문제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수사기관이 이걸 공정하게만 대했어도 이 남성이 내가 공정한 대접을 받을 거라는 신뢰가 있었다면 그런 녹음 안 했겠죠. 근데 이게 이런 현재 사회 현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그런 민감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남성들은 굉장히 이런 상황에 당할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이 그래서 민주당에 등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이 현실을 똑바로 직시를 해야죠. 내가 사는 세상의 어떤 그런 토대가 공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난 저 당을 찍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청년들이 2대남 3대남들이 뭐 역사의식이 없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이건 답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사실은. 저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신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스윙보터들이지.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진영화됐다고 생각해요. 약간 민주당 하면 좀 이를 가는 이런 층들이 좀 더
많아졌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네, 이재명 그럼요. 후보는 그 페미니즘 이슈에 사실 많이 좀 거리를 뒀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저는 몇 가지 좀 하시다가 전 실수한 것도 몇 개 있다고 보는데 그 뒤로도 그렇고 그 스탠스를 유지하시면서 청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문제 그렇지.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 저는 그 스윙 보터들의 지지를 받아올 수 있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는데 민주당이 이 세뇌당한 아까 그 이병진 의원 같이 진짜 이제 철진한 성인지 감수성 들고 나와서 여전히 그런 질의를 해서 놀림을 받고 이러면 민주당에 대한 그 인식은 더욱더 나쁘게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이 이야기로 결론 지을 수밖에 없네요. 이선옥 작가를 불러서 강연 한번 들어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마치 조세호 같은. 맞아요. 불러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냐고. 근데 저는 제가 좀 특이하게 느낀 게 있어요. 네. 민주당 쪽 지지하는 분들 제 이선옥 TV에 보면 저 구독자층이 딱 둘이에요. 김용민 TV를 통해서 오신 분들, 그다음에 이준석을 통해서 온 약간 두 부류거든요. 근데 이준석을 통해서 온 분들은 어쨌든 국민의힘이든 보수 진영 지지자들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 김엄마랑 방송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체로 얘기를 하냐면 김엄마, 김 목사, 김용민이 페미 하나는 진심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페미 하나는 진심인 거 인정한다. 그래서 제가 이 채널에 출연하는 거를 뭐라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줄 아세요? 민주당에서는 제가 이준석과 대담을 하고 하태경 의원 토론에 참여하고 하면 제 채널에 와서 요구해요.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냐고.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봐요. 저는 제가 늘 말하는 주제는 똑같잖아요. 여기를 가든 여기를 가든.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최근에 그 약간 그 갈등하고 계신 있잖아요. 다른 유튜버들 정 안에. 그쪽 분이 와서 저한테 계속 집요하게. 왜? 그러니까 같은 민주당 지지자인데 용민쌤이 비판하고 있는 다른 유튜버들 있잖아요. 제가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그 지지자가 와서 왜 김용민하고 어울리냐고. 그러니까 보수가 와서 욕하는 게 아니라 네. 진영 안에서 약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이선옥 작가님만이 아니라 내 프로그램 나오는 정치인들 뭐 이런 비평가들 그런 미친놈들이 있어요. 그게 뭐 상대 진영 사람이 아니잖아요. 네? 상대 진영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 친구들은 이제 안드로메다 진영이라고 봅니다. 저한테까지 와서 막 그런 걸 보면 이게 참 똥통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똥물 밖으로 늘 아니 국공합작도 하는데 우리가 페미니즘 문제라고 우리 자유와 권리를 위해서 얘기하는데 서로 목적이 같으면 같이 얘기할 수 있고 사안마다 손잡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이선옥 작가님 모시고 더 이야기 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벌써 네. 오바가 20분 됐어요. 그렇네요. 예,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자, 하여간 또 이슈 생기면 바로바로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까워요 또. 네. 그래서 바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개간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다. 일간도 되고 그럴 수 있을 것 고맙습니다. 같아요. 예. 이선옥 작가님 수고하셨고요. 자, 김용민 브리핑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먹방 재능 발휘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